넘게 세금을 더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포항제철소에서 근무 중에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산재 은폐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왜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에 타깃이 됐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르노 본사에서 르노 삼성 노조에게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속 파업을 하면 신차 배정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는데 전후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 자동차 업계 국제 경쟁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25조 원이 더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세종시 기획재정부입니다. 예, 정부의 지난해 세입 세출 결과가 나왔다는데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거둔 돈과 나간 돈을 따져서 발표했는데요. 국세로 얼마를 걷었는가 따져보니 대략 29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로 세금을 걷겠다라는 세수 추계라는 것을 하는데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세수는 268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25조 4천억 원을 더 많이 걷은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는데요. 지난해 집계된 초과세수 금액은 역대 최대입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반도체와 주식, 부동산이 예상보다 더 호황을 누려 세수가 늘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법인세가 지난해 70조 9천억 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예산보다 7조 9천억 원 많은 수치입니다. 2017년보다 11조 8천억 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도 계획보다 많이 징수됐는데요. 특히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 6천억 원 많은 84조 5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또 주식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계획보다 2조 2천억 원 더 걷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거둔 세금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기재부는 세금을 걷어서 정부 사업으로 쓰고 남은 금액이 총 16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2019년도로 2월된 3조 3천억 원을 제외한 그야말로 순수하게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총 13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를 냈는데요. 정부는 예산 대비 초과세입으로 인해 세계잉여금도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적 자금이나 추경 예산 편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포스코 산하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처음에는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라고 했는데 경찰이 부검을 해보니 장기 파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가 산재를 은폐한 건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설 연휴인 지난 2일 기기를 점검하던 포스코 직원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스코는 사고 경위서에서 특별한 외상 없이 쓰러진 점을 들어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며 산업재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심장마비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특별하게 외관상의 어떤 특정한 그게 없고 토너 확인 결과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진 거였어요. 그러나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장기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와 목격자 조사를 해본 결과 췌장 등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산재일 개연성을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기계 작동 안 했다가 나중에 좀 살짝 번복을 했죠. 정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살펴서 그런 게 있으면 하는데. 고용부는 추가적으로 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을 포함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2년 전에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이 남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100개의 통장을 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달에 우리은행과 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예, 고객의 동의가 없이 통장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네, 지난 2017년 금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00명은
매달 실시하는 안전교육 설명회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통장이 본인의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개설됐다는 점인데요.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이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때 기입한 신상 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당시 지점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부분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0일 우리은행에 과태료 1,000만 원 그리고 직원 4명에게 총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2005년에 이미 사망한 고객의 계좌를 2007년에 개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업점 직원이 과거에 받았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이 내점한 것처럼 꾸며 계좌를 개설한 건데요. 우리은행의 다른 5개 지점에서도 사망한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 10개가 개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일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된 우리은행 직원 3명에게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잘하면 올 상반기에 최소한 한두 곳은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31일 각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2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들이 있습니까? 네, 정 수석은 2호 광주형 일자리로 유력한 지역 2곳의 시장을 직접 만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지역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광주형 일자리 유치에 관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지역으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또 대구 등을 꼽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법인 설립 초일기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정 수석은 올해 상반기 내에 법인 설립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공장 건설에 착수하면 늦어도 오는 2021년부터는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국내 첫 신발 기업으로 출발했던 화승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의류, 신발 등 물품을 공급한 협력업체 쉬운요것이 대금을 받지 못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주주인 산업은행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예, 산업은행이 화승의 법정관리행위에 책임이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현재 화승지부는 산업은행과 KTB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사모투자합작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화승을 인수한 뒤 경영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산은이 화승을 인수하기 직전인 2015년 38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다음해 1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지난 2017년엔 25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내며 손실폭이 더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산은이 부실 자산을 처분하고 비용을 감축하는 등 사모펀드식 구조조정에만 몰두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은행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특별한 지원 대책을 갖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산은은 펀드에서 추가 출자를 하는 것은 다른 출자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펀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산은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산은이 화승에 특별 지원을 할 경우 부실 기업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26포인트가 떨어진 2177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00억대 또 700억대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 3,300억대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감원이 18개 팀을 폐지하고 3개 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상위 직급을 줄이기 위한 건데 금감원은 지난달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5년 안에 팀장급 직원의 비중을 현재 43%에서 35%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의 아파트 값이 0.08% 떨어지면서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설 연휴로 거래가 줄면서 지난주에 0.14% 하락에 비해 낙폭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셋값도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하루 평균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7일 사이에 141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으며 특히 연휴 둘째 날인 2일에는 22만 명이 몰려서 하루 이용객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 업계 최대 매물로 꼽히는 CJ 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CJ E&M이 보유하고 있는 CJ 헬로의 지분 53.9%이며 인수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1조 원 안팎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탄력 근로자에 대한 논의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합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 노사 입장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해 13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더 열어 논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주였죠. 한진칼의 그 주주권 행사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결정한 이후에 두 번째 타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남양유업입니다.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낮다. 그러니까 배당을 참 안 한다라는 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의미도 좀 있을 거고요. 이게 방식이 또 좀 지난번에 한진칼과 좀 다른 방식이고 앞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국민연금의 앞으로 행보가 더 이어질지 여부까지 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상명대 서지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 한진칼에 비해서 남양유업은 적극적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네요. 예. 국민연금이 이제 지난번에 한진칼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한적 주주권 행사였거든요. 제한적. 그 지난번 사례하고 지금하고 사실은 방식은 비슷하지만 배경은 좀 다르고요. 먼저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라기보다는 정관 변경을 통해서 주주 제한 형태의 그렇죠. 그 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특히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당초에 경영권 참여 목적을 밝힌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경영권 참여가 됐을 때 과거 이제 그 매매 차익을 얻었던 10% 룰에 의해서 그 얻은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 요건 때문에 대한항공요. 예, 대한항공. 그래서 약간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제한적 주주 제한이라는 그 명분을 제시했고 정관 변경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의 어떤 형을 확정받았을 때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정관에 이제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적 주주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약간 뒷걸음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도 그건 조영우 회장을 직접 타깃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한진칼하고 남양유업 틀린 건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저배당 기업으로 이제 리스트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 너무 이제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으로 실적도 좋지 않은 데다가 어떤 그 오너가 이런 보상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또 좀 악명도 많이 떨쳤고요. 그다음에 남양유업이 사실은 타깃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13년부터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입니다. 여기도 갑질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이제 그 가맹점에 대해서 갑질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자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에 이물질이 나와서 소비자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던 맞습니다.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적이 2013년 같은 경우는 경영 적자가 한 500억 정도, 455억 정도 예.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홍원식 그 회장의 어떤 보수는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회사는 적자인데 오너의 소득은 더 늘어난다. 예. 뭐 이거를 좋아할 다른 주주는 없겠죠. 지금 남양유업의 어쨌든 이유였든 결과적으로는 저배당 정책이 이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이유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배당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길래 저배당이라는 평가를 국민연금이 한 걸까요? 저배당이 사실 업종별로 다르거든요. 그러겠죠. 업종별로 다른데 보통 우리나라의 그 유가증권 상장 기업들의 평균 작년 그 배당률이 3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3.8%요? 한 34% 되는데 거기 한 17% 정도가 남양유업이 배당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럼 절반 정도. 절반 정도거든요. 예. 근데 뭐 과거보다 좀 개선됐죠. 2016, 17년도에는 뭐 2%, 3%밖에 안 됐다가 예. 17%면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상장 기업들의 배당률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아직 못 미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표에는 배당 성향이 나오거든요. 예. 이 배당 성향과 배당률은 다른 거잖아요. 예,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이제 당기 순위,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위 중에서 실제 그 주주들한테 얼마만큼의 배당을 지급했느냐에 대한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시가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액면 배당 아니고 이제 시가 이제 가격 주가대로 배당을 하는 거. 가치대로 배당하는 걸 이제 배당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당 성향이 맞는 거라고 있겠습니다. 지금 배당 성향 2.3%라는 얘기는 당기 순이익을 낸 것 중에서 주주들한테 배당한 게 당기 순이익의 2%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짜긴 짜네요. 그렇죠. 한 17% 정도 돼서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 평균에 많이 미달되는 거죠. 평균 배당률도 절반밖에 안 되고 배당 성향은 2%밖에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덜 하는 대신 본인 즉 오너도 배당을 덜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본인의 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당은 똑같이 줘야 되니까 못 받는 대신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오너는 더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 되는데. 근데 좀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사실 남양유업보다는요 그런 최근에 이제 어떤 오너의 또 뭐 갑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업 규모에서 좀 큰 기업들 뭐 특정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이슈에 올랐었거든요. 거기도 뭐 갑질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 정도 지분 갖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이상 갖고 있거든요. 10%도 국민연금이. 넘네요. 예.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한진칼에 대해서 7.3% 갖고 있을 때 사실 이제 그 제한적 주주권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유 목적을 경영 이제 참여로 놓으면서 단기 매매 차익을 그 환수 받는다는 그런 어떤 그 지난번에 그 학습 경험을 사례로 해가지고 요번에 그 1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타겟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공통된 거는 대림기업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10% 넘는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두 군데 타겟된데 즉 한진칼하고 남양유업은 10%에 못 미치는 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타겟을 결정하는 뭐 나름의 기준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남양유업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결정을 해도 이게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분을 그 오너 홍원식 회장의 지분이 51%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6%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 주주 제한을 하게 되면 그 특별 결의 사항이 돼서 정관 사실 변경을 요구한 거거든요. 배당을 이제 정책을 심의하는 그 위원회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그 위원회를 이제 구성해 달라는 정관 변경 요청 사항이거든요. 주주 제한. 주주 제한은 뭐 상법에서도 이미 이제 1998년 개정 상법 이후로 이제 소수 그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방식인데요. 주주 제한을 통해서 이제 그 안을 이제 특별 결의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6%밖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했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뭐 명목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큰 기관 투자자가 이런 어떤 제한적이지만 주주권 행사를 했을 때 네. 소액 주주들이 뭐 동참해서 어떤 그런 남용 유업에 대해서 경영권에 좀 어떤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명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은 낮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1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기회 한번 좀 사회적으로 고치시키자는 측면에서 타겟을 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홍원식 회장이 보여온 모습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압박으로 생각할 것 같지도 않아서 어쨌든 외부적인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종의 쇼인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무용론 얘기도 나오는 것 올해 같습니다.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면서 네. 5가지 어떤 구체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네, 그런데 지난 그 한진칼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주춤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뭐 어차피 남양유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주주권 행사를 행사했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조금 해당 기업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기대한 것보다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별로 자극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홍 회장이 그동안 보여온 모습을 보면 또 지분이 워낙에 또 50%가 넘으면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어쨌든 모습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당초 생각했던 보여줬던 어떤 결기에 비해서는 가면 갈수록 좀 퇴색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울 수 없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임단협 갈등이 넉 달째 장기화되고 있는 르노 삼성에 대해서 르노 본사가 프랑스에서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신차 배정하는데 별로 좋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경고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하는 건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 상황을 감안할 때 이걸 그냥 단순한 경고 메시지 정도의 차원, 그러니까 르노 삼성의 한 회사에만 해당되는 차원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자동차 업계에 현재 놓여져 있는 현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대 오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국적 자동차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니네 이러면은 안 좋을 걸 뭐 이런 식의 뭐 경고 메시지 이런 보내는 일이 뭐 종종 있습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죠. 공개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예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임직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일로서 이게 르노의 노조가 계속 이렇게 파업을 벌리고 할 때 생산성 평가에서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는 제조업에 재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보낸 게 제조업 총괄 부회장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온 로스 모저스라는 분이 그걸 담당하는 물량을 배당하는 걸 담당하는 분이라 이거죠. 네. 르노의 공장이 전 세계에서 4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량을 생산할 것인가를 배정하는 입장에서 생산성 평가를 하는데 니네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고 사실 안 좋은 징후죠. 불길한 징후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성도 별로 안 좋고 임금은 높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량을 굳이 많이 배정해서 본사 전체에서 봤을 때 굳이 손실하게 이익이 줄어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요. 르노 삼성 노조가 부분 파업을 시작한 게 작년 10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넉 달이 좀 넘어가는 건데 근데 왜 부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영상 메시지를 굳이 보냈을까 하는 시점 얘기가 좀 나오더군요. 예, 우리나라의 르노 삼성의 그 닛산 로그라고 하는 전체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이런 배정을 받은 것이 2014년의 일이죠. 그 후에 이 계약이 올해 9월에 만기가 돼서 재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 또 글로벌로도 이 르노가 이 제조업의 어느 신차 물량을 배정할 것인가 공장마다 재배정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겹쳐가지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랜 파업으로 공장 생산성 평가를 하는 데서 낮게 평가가 되면 재배정
배정을 받는데 성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동안에 평가를 했고 예. 그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예. 딱 성적표를 보니 한국의 르노삼성이 지금 이 최근에 정수대로라면 안 좋아진, 안 좋으니 물량 배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아까 잠깐 닛산 로그라는 그 차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르노삼성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드는 차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르노삼성은 지금 2012년까지 사실 굉장히 내수 시장이 불황으로 인해서 악재를 겪으면서 안 좋은 상황이다가 맞아요. 예. 2014년에 이 닛산 로그를 배정받으면서 이 물량이 지난해 한 11만 대 이상 생산해서 전량 예. 북미로 수출되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르노라는 세계 2위의 자동차 그룹이 예. 우리나라에 배정을 해줘서 부산 공장이 극적으로 회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그 발주 물량을 받은 그 차종이거든요. 이게 닛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닛산의 로그가 원래 큐슈 공장에 생산하던 것을 우리가 2014년에 뺏어온 것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만들던 거를 우리가 가져온 거라면 예. 자칫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남한테 뺏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논리는 당연히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엔 노조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노조가 작년 10월부터 부분 파업을 28차례나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분 파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노조에 그동안에 사실 이 노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고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고 싶은데 르노의 본사 측에서는 여기에 이제 1,400만 원까지를 캡으로 해서 상한으로 해서 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아가라, 성과급으로 받아가라라는 입장이고 기본급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노조는 계속해서 기본급의 인상, 기본급 10만 원과 자기개발비 2만 원과 자기는 사실 이 정도는 받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으로 이 성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본급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보상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본급이 사실 무거워지면은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건 우리가 최저임금 논란을 통해서 충분히 목도했던 바이기도 해서 노조의 주장과 회사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제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분명히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이 합의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거는 결국은 양쪽 간의 삿바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노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올해 9월이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인단협을 하면서 올해 9월이면 이 재배정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로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난 11월에 이 부산으로 이 구상 공장으로 물량을 갖다 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칼로스 곤이라는 이 회장이 지금 체포되고 이런 그래서 사실 닛산에서 경영진에 축출을 한 사례 아닙니까? 이 경우에 특히 일본에 남은 이제 닛산의 임원진들이 일본인 임원진들이 일본 공장으로 가져가면 성과급이 깎일 것이 거의 이제 성과급만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량이 그렇게 뺏기면 그러니까 기본급을 올려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 공장의 물량을 배정받고 하는 데서 이거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없다는 것이 가장 친한파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좀 감안해 줄 만한 사람이 지금 르노 본사에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 그 부회장이 보낸 메시지 중에 내용 중에 이 부산 공장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전체 글로벌의 그 르노 공장들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본사를 제외하고는 최고 높은 수준이니까 평균 임금이 8천만 원 가량 정도 되는 임금은 제일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큐슈 공장과 경쟁을 한다면 큐슈보다 생산성이 높아야지 가지고 오는데 큐슈보다 20% 정도 임금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보다 20% 낮으니까 임금을 올리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경쟁 공장에 이 물량을 뺏길 위협이 있는 데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실 이런 그 생산성 부분에서는 사실 제조업에서 이게 물량을 배정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라인을 맞춰놓고 줄을 세워놓고 생산성이 더 높은 데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올 정도가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이 생산성 부분이 뭐 임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산성이 좀 다른 나라하고 봤을 때 지금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일을 잘하죠. 우리나라의 숙련공 노동자들이. 그런데 지금 글로벌로 전체 자동차 업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 이 생산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임금 부분에서 임단협이 터프한 것은 우리나라 노조가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자동차 업계 전 세계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을 보면 르노 삼성이 한 12%가 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다는 도요타는 이게 사실 한 6%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건 10%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다가 특히 노동 생산 한 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투여돼야 되냐 해서 르노 삼성이 한 27시간 되는 거에 비해서 다른 이제 도요타나 GM 같은 경우에 23시간에 24시간 정도면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급여는 덜 받으면서도 차는 더 많이 만들어내니 당연히 전체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만큼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현재 자동차 업계 상황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저희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도대체 지금 이 자동차 업계 글로벌 위기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업체들, 뭐 이를테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 얘기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요.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님을 저희가 전화로 좀 잠깐 연결해서 말씀 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지금 그 세계의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맞이하는 대전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내연기관 중심에서 케이스라고 하는 이제 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렇게 미래차를 위해서 지금 과거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자면 GM 같은 경우는 구 GM을 버리고 신 GM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GM의 7개 글로벌 공장을 폐쇄하고 있고요. 14,000명 감원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7,000명 감원을 예정하고 있고 제기어라든지 제기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의 10% 4,500명 감원 계획. 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임원수를 55명에서 23명으로 또 닛산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도 1,700명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변화의 특징은 이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4차 산업형 또는 공유경제형, 전기자동차 이런 미래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성 싸움만 가지고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유럽, 일본, 뭐 미국 이런 완성차 업체들 그렇게 좀 가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그런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금도 너무 생산성 싸움에 이렇게 매몰돼 있고요. 예. 너무 방어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저는 삼토끼 전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집토끼에 물려 죽는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략에서는 현재의 저주라고 해서 미래에 변화하지 않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 르노 삼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닛산 로그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수출 물량이거든요. 해외 수출의 핵심 품목인데 일본에서 제조해서 미국 수출하면 2.5% 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2.5% 경쟁력이 한국에서 생산하면 이런 관세도 안 내도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미국, 일본에 생산할 때보다도 2.5%만큼만의 경쟁력이 있느냐. 근데 오히려 보면 이제 르노 삼성에서 생산하는 경우보다는 요즘 엔화 가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큐슈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다 이렇게 되면 사실 물량 배정받기는 힘든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자원부가 사실 르노 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야기를 사실 듣고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님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마음이 더 이렇게 좀 급해지네요. 다른 나라들은 막 거의 뛰어가다시피 하고 있는 판인데 더군다나 정부, 기업, 뭐 심지어는 학교 이렇게 산학년까지 다 이게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다 따로 노는 것 같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계,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강성 노조로 대표되는 뭐 자동차 산업 쪽에서 이렇게 주투로 해서 임단협하고 임금을 올리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게 좀 사실 가능했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예 대세 전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여기에 임단협에 매몰돼 가지고 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로 강성으로 부딪히다가 결국 이 물량을 뺏기게 될 경우에 2만 5천 명이 직접 고용,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만 2만 5천 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고 2,500명이 직접 고용되어 있는 이런 아주 지역 기반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산업인데 이걸 전체를 다 놓치게 될 수도 있는 말하자면 제2의 한국 GM 사태, 퍼펙트 스톰까지 오는데 누구도 이거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에서 현대기아와 그리고 광주의 한국노총 그리고 광주의 관과 민이 다 협력해서 상생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모델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시기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급하네요. 굉장히 지금 빨리 노사 정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말 지금의 세계 7위 뭐 생산 량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앞서 뭐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세금을 25조 원 넘게 더 걷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죠. 게다가 20조 원 넘게 세금을 더 걷는 게 벌써 3년째고요. 초과 세수가 나온 거는 4년째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많이 걷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걷어졌다 이렇게만 보면 참 좋긴 한데 내용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좋게만 볼 문제도 또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이 초과 세수 문제를 오늘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여대 행정학과 배인명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20원 초과 세수라는 거는 결국 세금을 정부가 국민들 또 기업들로부터 25조 원이나 작년에 더 걷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초과 세수가 25조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실제로 25조 원이 더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2017년에 이제 2018년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약 268조 원의 국세가 거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2018년이 끝난 현 시점에서 실제 걷어들인 국세를 정산해 보니까 이보다 25조 원이 초과된 약 293조 원이 거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세수 예측에 대한 오차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고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20조 원을 넘었다. 이거를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나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실제 걷어들인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부족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2015년 이후부터는 실제 걷어들인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많은 즉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오차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렇게 과소 예측 함으로써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과소 예측하게 되면 추경 예산 등을 편성해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초과 세수를 부채 상환에 활용한다면 국가 부채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쁜 점, 악용의 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2019년도 예산은 약 470조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 10% 가깝게 증액된 슈퍼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뭐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를 추경 예산을 통해 또 상당 부분 소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규모는 지나치게 커지고요.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년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내년에 쓸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4년째 몇 조도 아니고 20조 원 넘게 예측이 3년 연속 틀린다. 그러면 이거는 좀 예측을 하는 시스템 자체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재정 운영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이제 계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원래 계획한 대로 재정 운영이 돼야만 그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만약 세수 예측의 오차가 커진다면 커질수록 이러한 계획적인 예산 운영에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과소 세수 예측이 의도적이라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정부 발표를 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세수 추계 절차, 모형 등을 개선하고요, 또 세수 추계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해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명목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됨으로써 이러한 세수 예측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까 싶습니다. 교수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과 같이 경제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겠죠.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써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효과적인 사업에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사업들에 대한 효과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해서요. 효과가 없거나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중단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사업에 투입을 한다면 결국 국가의 빚만 늘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국가의 신용도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재정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저희가 거래 절벽 얘기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은 분위기가 걱정을 점점 하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수치들도 그런 어떤 우려에 어떤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왔던 이 자료도 역시 서울의 아파트값 13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좀 상황 좀 살펴보고요. 결국 이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이후에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하고 이에 따라 집값도 좀 오름세를 타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은 정치나 경제가 안정적이고 그럴 경우 이제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시장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 경제 상황은 물론 국제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측면, 또 부동산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좀 받쳐주고 있지 않고요. 또 경제가 좋아지거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거나 정부가 대출에 대해서 좀 원화적인 대출 완화 정책을 쓴다라면 상승기를 타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정책들이 시행되니까
그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이제 자생적인 어떤 회복이나 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좀 오름세로 돌아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출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 어떤 정권에서 어떻게 변경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승이나 오름세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 하락폭이 살짝 둔화된 거는 좀 시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그 하락폭이 뭐 전주나 그 전주에 비하면 다소 좀 낙폭이 줄긴 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유념해서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그 시세를 조사하는 방식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제출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낙폭이 줄은 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설 연휴 지난 이제 이번 주 말고요. 한 2주에서 3주 뒤에 좀 연속성을 좀 가진 그 기반으로 한 시장 상황이나 지표들이 좀 더 정확한 시장 상황을 좀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도 뭐 절벽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안 되고요.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도 뭐 몇 년 만에 최저치로 좀 악화돼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앞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 하향 어떤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지속성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방은 일단 입주 물량이 좀 뭐 많아서 이미 1, 2년 전부터 계속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뒤에 정도면 조정 기간이 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 주신 하락이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 1년 정도는 갈 것이고 이것이 좀 정부에서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라면 다시 뭐 보합세로 돌아서겠지만 최소 1년에서 뭐 길면 2, 3년은 조금 하방 압력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계속 그럴 것이고 다만 제한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적은 곳들 그런 곳들은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서울 강남 사구 쪽이 이제 강남 그 고덕지구 이제 광동구죠. 강동구하고 강남구 개포동 쪽의 입주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짧으면 올해 거의 말까지, 길면은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이런 하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요. 네네. 이런 장기 전망을 갖고 이제 집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 입장, 그 다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지 여부, 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하나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언제쯤이면 올까요?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올 가을 정도가 제일 적정한 시기일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뭐 기다릴 여유가 있다라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도 기다려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또 4월에 또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뭐 공시 가격 같은 거 나오고 하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미 이런 분들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그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지금 고민을 조금씩 하실 겁니다. 조금 특히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한 27% 정도 중위 가격이 내려갔어요.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쉽게 말하면 그 1가구 2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조금 소형 좀 처리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파실 분들은 좀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신다라는 거는 자본 여력이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상황이 아닌 분들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막 재시지 마시고 본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좀 불안하거나 좀 부담이 되시면 바로 이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계산해 보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투자 수익률이 3년 뒤에 어느 정도 나올지를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살려는 분들은 일단 상반기를 피하고 가을이나 내년 내년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신규 분양, 그러니까 분양받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들어가는 말씀이었고 팔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숭실사이버대 한문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